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한 후에 세미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 우리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광동 성서 집례교회 처음 나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고등학생이 하면서 섬겼지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우생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러고 오시면서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다른 사역자들에게는 이것저것 작은 선물들을 주고, 저는 사역자도 아닌데도 특별히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책을 하나 주면서 우리 이 형제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 책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어려워서 과학 얘기고 생물학 얘기니까, 그때는 한국에 진화론이라는 그리고 창조과학이라는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 와서야 복음 대성회 때 이제 CCC와 한국 교회들이 주관하고 있는 창조냐 진화냐라는 그 프로그램, 그때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에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한 5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고는 제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이야, 내가 이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평생을 교수가 돼서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고, 이제 생물학과에 가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어떻게 보면 창조과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장본인은 제가 아니라 김우생 목사님이에요. 그 책이 있으니까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때부터 이 세미나를 하라고 그래서 이걸 하나 하고 했더니, 이제 젊은 이제 생물학도가, 그때는 이제 우리 신학교가 대학원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때는 인가도 안 받은 그런 신학교였으니까, 그때는 대부분의 교단이 다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한 과목을 가르치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제대하니까 바로 그해 81년도 1월에 창조학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유학 가서도 이제 창조과학, 한국에 돌아와서도 교수하면서도 창조과학, 그때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늘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얼마나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차례입니다. 단 5가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무엇인가, 이 사진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진화론의 문제점. 저 오른쪽 책은 전 세계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생물학 교수가 처음으로 진화론의 문제를 소개한 책의 겉그림이에요. 요게 왼쪽은 제가 딴 데서 따온 거고요. 요거 마이클 비히라는 생화학을 공부하고 생물학 교수였던 마이클 비히라는 사람의 다윈's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블랙박스가 뭔지 아시죠? 차에다 내가 없을 때도 차가 다 사고 나든 뭐하든 다 녹음했다가 문제 생기면 그걸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다 살펴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뭐 누가 뭐 훔쳐가고 뭐 이런 거 다 블랙박스. 다윈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리고 젊은이들을 과학이라는, 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세뇌시키고 있는 그 진화론의 다윈의 그 블랙박스를, 그 속에 뭐가 정말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5가지 정도만, 시간이 좀 모자르면 하나 정도는 자를 수도 있습니다. 뭐 4가지, 5가지 정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학을 하기 전에, 진화론을 알기 전에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 지구상에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면 뭐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뭐 수유탄 터지는데 거기 뭐 생명이, 거기서 사람이나 뭐 벌레가 나오겠어요? 과연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이 어마어마한 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인간이 이처럼 살고 있는데, 이 생물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진화론으로,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대세는 뭔지 알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외계에서 생명체가 지구에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된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근데도 과학에서는 진화론이 마치 사실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5년, 10년을 그것만 듣고 배우다 보면은 공산주의 세뇌가 되듯이 진화론의 세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도 다 그렇게 세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연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지구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겠는가? 제일 먼저 거기에 주목한 사람이 1920년대에, 나중에 이제 30년에 오면은 오리진 오브 라이프,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드디어 쓰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오파린이라는 러시아의 생화학자예요. 오파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뭘 가정을 했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최초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 공기는 저 4가지 가스로 되어 있다. 조그만 가지 읽어드릴게요. 맨 꼭대기에는 CH4, 메탄 가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H2, 수소, 그 다음에 H2O, 물, 4가지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뜨거운, 지구가 그때는 막 뜨거웠으니까 이런 뜨거운 이런 온도 아래서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들이, 간단한 아미노산이나 이런 유기물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중합이 되고 융합이 되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고분자, 거대한 고분자,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유기물이 단백질이에요. 물이 70%면 30% 중에 우리 몸에 남은 물질들은 단백질이에요. 대부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복잡하고 큰 유기물들이 저절로 원시 지구에서 메탄, 암모니아, 수소, 물을 통해서 합성이 되고, 그게 최초의 생명체가, 코와 세르베이트 같은 생명체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을 따라서 1930년에 나온 생명의 기원이라는 생화학자 오파린의 이런 이론을
그대로 실험실에 옮긴 게 1953년에 시카고 대학에 노벨상을,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를 보낸 학교 중에 하나가 오히려 하버드, 시카고 대학이 더 많아요.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에 있는 밀러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밀러는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사, 곧 대학원 학생. 그의 지도 교수가 유레이예요. 밀러와 유레이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밀러예요. 최초에 오파린이 그 책에서 설명하기, 가정하기로는 환원되기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원, 4가지 가스를 여기 플라스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뜨거운 물로 가열을 해가지고 그 수증기가 여기에 있는 번갯불 치듯이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뭔가, 왜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이 뜨거울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뭐가 생성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냉각기로 냉각시켜서 여기서 열어서 분석해 보니까, 와, 오파린이 그냥 가정한 건데, 그렇게 그냥 책에서 주장한 건데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아미노산이야 뭐 펩티드 결합을 이루면 화학적으로 단백질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마치 오파린이 그의 책에서 주장한 것대로 원시 지구에서 아미노산, 단백질, 코아세로의 제일 간단한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파린의 가정이 뭐예요? 환원대기. 지금의 지구에 우리가 숨쉬는 대기는 메탄, 수소, 물론 물은 70%니까 물은 뭐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은 메탄이 어디 있어요? 메탄은 박테리아들이 분해할 때, 쓰레기 같은 거 음식 분해할 때 나오는 게 메탄 가스예요. 불 붙이면 타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질이죠. 생물체가 만들어내요. 근데 생물이 없는데 원시 지구에 무슨 메탄 가스가 어디서 나와요? 이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와 유레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도 수상하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원시의 지구가 오파린이 주장한 대로 된 것처럼, 입증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천만에, 첫 번째가 가정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공기, 지금의 지구의 대기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질소예요, 질소. 그 다음에 많은 게 20%가, 70%가 질소라면 20%가 뭐예요?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 산소 없이 어떻게 생물이 살겠어요? 숨 쉬고 살아야 돼. 그건 벌써 90%잖아.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근거 없는 오파린의 가설, 그거를, 그럼 왜 그런 가설을 만들었을까? 그래야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유기물질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물이 저절로 만들어지기 위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정해야 될 하나의 가정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밀러의 실험을 보세요. 오파린의 기본 가정이지 사실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두 번째, 화살표로 한 것처럼 물을 끓이듯이, 그리고 냉각기로, 아니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지, 뭐 뜨거운 게 또 차갑게 냉각,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실험실에서 설계를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금은요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DNA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현대 과학은. 그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저절로 생긴 게 증명된 건가요?
인간의 과학이 합성한 것뿐이죠.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뿐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어떤 에너지를 써요? 저기 번개불이 번쩍번쩍. 왜? 전기 방전 에너지. 옛날에는 뭐 구름, 지금도 구름이 막 충돌하면은 번개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속에 그 에너지를 통해서, 구름은 물이잖아요. 예.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 바다에 농축이 돼서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제초의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런 주장을 억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억지라고 표현했냐면은 실제로 지구에 들어오고 있는 에너지 종류를 보면은요, 태양 에너지가 여기 단위는 1년에 1제곱센티미터, 요만한 1제곱센티미터 안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26만 킬로칼로리예요. 거의 99.999%가 태양 에너지예요. 그렇죠? 모든 게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잖아요. 가끔 구름이 충돌해가지고 뭐 전기 번떡 그리고 번개,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4kcal. 그보다 훨씬 많은 게 자외선 658.5kcal. 방사선과 우주선, 다른 별들에게서 오는 그 에너지가 0.8kcal. 다 합쳐서 밀러와 유레이가 그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하여 실험에 쓴 전기 방전 에너지는 4kcal. 퍼센트로 치면은 0.0002%밖에 안 돼요. 그건 있으나 마나. 근데 왜 그런 실험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냐고, 빛을 쪼여준다든지 뭐 이러지 않냐고, 왜 전기 방전 에너지를 썼을까요? 다른 실험 다 해봤지만 실패한 거예요. 밀러뿐만 아니라 오파린의 가수를 뭐 밀러만 알겠어요. 최고로 발행된 건데. 그리고 이미 10여 년이 지났는데 다른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해봤지만 성공을 못했는데, 이 젊은 밀러라는 새로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이런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노벨상도 타고 뭐 난리쳤지만 기발한 게 아니라 억지죠. 전기 방전에는 지금 얼마나 된다고. 그렇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얻어냈잖아요. 자, 이런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점 뭐냐면은, 자, 이제 생물학적으로 최초에 지구에 아무튼 생물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생물은 아무튼 지구에 있어. 어떻게 생겼든 진화론자들은 뭐 설명을 못할 뿐이지, 뭐 오파린 가설도 아니고 밀러 실험도 아니라면 그렇지만 있다요.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하등한 동물에서 뭐 처음부터 인간이 딱 있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진화를 통해서 생겼다고 말하니까요. 최초의 어떤 생물이 어떻게 인간에게까지 생물학적으로 진화할 수 있냐를 설명하는 설들이 진화설이라는 거예요. 에볼루셔니즘, 진화설, 진화론이라고. 진화론의 진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생물학계에서 그래도 책에 나오고 과학적으로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라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라마르크. 그래서 이 라마르크는 이게 1809년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이제 진화설을 주장한. 뭐 그 이전에는 뭐 물과 공기와 물과 공기와 흙을 통해서 뭐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고 온갖 설이 있지만 그건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과학책에는 나와요, 그 역사가. 그렇지만 19세기에 와서야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설명하게 돼요. 진화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래서 라마르크는 설명하려면은, 자, 기린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린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기린이 다리나
목이 저렇게 원래부터 길었던 건 아니다. 진화를 통해서 저렇게 된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목을 자꾸 늘리고 높은 데 있는 걸 따먹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목도 늘어나고 다리도 늘어나서 결국은 이게 용불용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불용설. 즉 많이 쓰는 기관은 발달하고 많이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해서 목을 많이 쓰고 다리를 많이 쓰니까 그쪽은 발달해서 오늘날 기린이 된 거다. 그럴듯하죠? 뭐 여러분도 이런 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연구만 한다면, 생각만 한다면. 예. 근데 오늘날 생물학에서 이건 물론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역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19세기 초에 제일 먼저 생물학적인 이런 진화설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엮기 막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가슴만 막 커가지고 옆으로 그냥 뻗어버리는, 전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로 진화하는 걸 보았냐 이거예요. 그런 변화는 그냥 같은 종 안에서 좀 형체만 조금씩 발달하고 덜 발달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전혀 진화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은 1859년에 다윈이 주장한 게 자연 선택설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생물학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바로 진화설입니다. 자연 선택설. 똑같은 기린을 똑같은 이게 기린의 얘기를 든다 하더라도 그냥 목을 늘려가지고 자란 게 아니라, 사람도 아무리 부모님들이 작아도 가끔 가다 보면은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키 큰 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베이식 말로는 부모한테서 또 살찐 후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린도 조그만 놈들만 있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잘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목이 그리고 다리가 훨씬 더 큰 기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부모가 다른 형제들보다 키가 크고 이런 튼튼한 종으로 낳아주었으니까 걔는 더 많이 먹고 더 활동도 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후손들을 할 때는 그 후손이 더 발달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도 조그만 놈들은 그냥 나중에 비실비실 하다가 쇠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린이 목이 길어진 거지 지가 자꾸 노력해서 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그 당시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우연히 어떻게 목만 작은 기린들 가운데서 목이 길고 큰 기린이 어떻게 생겨나더니만 그쪽이 유리하다 이거예요. 이게 유리하다는 말이 바로 자연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연에서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에 유리한 건강하고 생존 경쟁에서, 그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키 크고 튼튼한 놈이 자연에 의해서 선택, Nature Selection이라고 그래요. 자연 선택. 그래서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목적을 놓고 설명하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다고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이야 그거 기가 막힌 설이다.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는다. 누가? 생존 경쟁에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 놈이 선택받는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설. 그래서 자연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증거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걸 먼저 보세요. 하얀 거를 같은 나방이지만 희다 그래서 흰불 나방, 검은 요거는 검불 나방이라고 구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원래 두 종류가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나무 껍질을 보면은요, 지금도 저 산
깊은 데 들어가면 서울 주변에는 없어요. 깊은 데 들어가면은 지의류, 라이켄스라고 그러는 버섯 같기도 한데 버섯은 아니고 좀 나무에 붙어서 사는, 이걸 지의류라고 그래요. 공생체인데 하얀 지의류가 많이 붙어서 살아요. 근데 공기가 나빠지면은 특히 아왕산이 도시 같은데 이제 뭐 난방을 하고, 그다음에 요리에 LPG 쓰죠. 그다음에 자동차 많이 다. 그러니까 이 공해 때문에 지류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 주변 30km 이내에는 지류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공해에 아주 민감한 청정 지역에만 사는 생물이에요. 지의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희끗희끗하잖아요. 나무, 이게 나무예요. 뭐 이게 소나무, 나무에 이 껍질에 보면은 희끗희끗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여기에 하얀 나방이 하나 있어요. 흰불 나방이. 근데 잘 안 보이죠. 왜? 오히려 흐리게 하면은 조금 보일지 몰라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검은 나방은 환하게 보이죠. 검불 나방은. 그러니까 이들의 천적인 새가 하얀 나방을 잡아먹겠어요? 검은 나방을 잡아먹겠어요? 잘 보이는 놈을 잡겠지. 뭐 휙 날아가다 채야 되는데 뭐 당연히. 그래서 검불나방은 점점 퇴화해. 자연에서 선택을 못 받은 거야. 지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흰불나방은 선택받아요. 새들이 못 보니까 똑같이 나무에 붙어서 사는데도. 그래서 흰불나방이 자연 선택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막 뭐 석탄을 떼고 뭐 석유를 떼고 그러니까 지류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뭐가 더 잘 보여요? 하얀 나방이 훨씬 더 잘 보여. 전에는 하얀 나방이 안 보였는데 하얀 놈이 보이고 검은 나방은 여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우세, 뭐가 선택을 받아요? 이제 자연에 의해서 흰불 나방이 선택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야,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물이, 종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진화돼? 이제 이대로 가다 보면은 흰불 나방이 진화가 그쪽으로 가지, 검은 나방은 이제 나중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존 경쟁에서 흰불 나방이 더 유리하고 걔가 살아남는다 얘기예요. 이게 다윈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오염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검불 나방이, 야, 이대로다 내가 멸종되겠네. 그래서 검불 나방이 흰 나방으로 바뀐 건가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흰불 나방이 더 많아지고 검불 나방이 쇠퇴해서 밀도만, 마치 검불 나방의 밀도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인구 밀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밀도가 달라진 거지 진화 자체가 일어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의 진화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애매한 설명까지 등장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실제로 저 정도는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개념이, 자, 이런 작은, 실제로 이 당시는 몰랐어요. 다윈은 DNA가 뭐고, 실제로 유전이 뭐고, 왜 키가 크고 작은 차이가 갑자기 그런 집에 태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걸 그렇게 설명한 것 뿐이죠. 근데 지금은 DNA, 여러분 조금 피만 받으면은 여러분 DNA, 그래서 진짜 누가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인지 DNA 분석하면 다 알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다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이런 변이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소진화라고 해요. 소진화가 이제 무한히 쌓이고 수억 년 동안, 수천만 년, 수억 년 쌓이면 진짜 전혀 다른 생물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진화론자들입니다. 그것을 대진화라고 그래요. 소진화가 쌓여서 대진화가 될 수 있다. 근데 과연 이게 쌓여가지고 큰 진화를, 대진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소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물들을 실험실에서, 그래서 초파래요. 대표적으로 닥터 밀러라는 사람이 평생을 이거 30년을 연구했어요. 초파리만 가지고 실험했어요. 초파리 아시죠? 과일파리라는 거예요. 과일. 쬐끄맣죠. 이제 과일 껍질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달라드는 파리 같은데 생긴 건 파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크기는 진짜 그 깨알만해요. 깨알만해. 이 초파리라고 그래요. 과일파리라고 그러죠. 프루트 프라이라고 그래요. 실제 과일파리라고 그래요. 이 과일파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자연 상태에서도 돌연변이가 다른 거에서 비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험해 보기 위해서 X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X선을 이 조그만 동물에게, 곤충에게 X선을 집중적으로 쏘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DNA를 막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가 우리 투가 되니까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의학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많은 양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정해진 양이 있지 그걸 많이 자주 쏘이면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작은 양이지만 임산부는 절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막 분열하고 막 이제 뼈고 뭐가 형성되는 그런 임산부와 자궁에 있는 그 아이는 절대로 엑스레이 쪼이면 안 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로 이제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런 인공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5종류가 생겨요. 이거는 날개가 구부러져 가지고 제대로 못 날라. 게다가 요 놈은 그 몸도 그렇지만은 눈도 새빨갛게 바뀌고요, 에보니로. 그 다음에 요 놈은 날개가 아예 없어져. 흔적으로만 남아있어요. 날개 없죠? 양쪽에 날지 못해. 물론 흔적지라고 그래요. 흔적으로만 남아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눈의 색깔이 변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많이 색소가 없어가지고 보질 못해. 소경이야. X선으로 이제 눈의 시각을 망가뜨린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듯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소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그가 대진화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100만 번 새끼를 낳는 과정에서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확률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X정으로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강제로 일으킨 것뿐이에요. 실험해 보려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일으켰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게 정상적인 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30년을 연구했는데 5종류의 돌연변이가, 나머지는 너무 DNA가 크게 변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유산된다 그러죠. 우리도, 인간도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 살아날 수 없을 정도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자동 유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한 형질로 나타나는 이런 돌연변이는 일찍 죽든지 유산이 되든지 살아서도 정상적인 생존 경쟁에 절대로 유리하지 않아요. 불리해요. 생존 경쟁에 유리하고 자연 선택이 일어나려면 그 돌연변이 결과가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가 불리해. 게다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아무데나 일어나지. 일정하게, 야, 나는 파리가 이제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왕파리, 큰 왕파리가 돼야 되니까 절대로 뭐 다른 데는 일어나면 안 되고, 다리도 길어지고 다리에 돌연변이 일어나고 머리도 커져. 이런 방향성이 있게끔 진화가, 이 변화가 일어나야 진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리하면서도 아무데나 일어나. 다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어디는 뭐 뇌에도 일어나고 아무데나 일어나. 불규칙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하고, 이것을 통해서 소진화는 가능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진화는, 대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그 여러 진화설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라마르크 용불용설, 그 다음에 무슨 그 아까 말한 자연 선택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연변이. 근데 지금의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은 생물학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돌연변이설이에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지금은 붙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설이, 마지막 슬랙트 가면은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물론 대부분은 돌연변이설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진화가 정말 과학적인가? 우리가 깊이 그 모든 과정들을 블랙박스를 보듯이 깊이 관찰하고 살펴보는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배아예요. 헤켈의 반복설이라는 설로, 헤켈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헤켈이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모든 인간이, 이게 이제 인간이죠. 인간으로 척추가 있는 척추동물 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가장 하등한 게 이제 척추가 있으면서도 가장 하등한 게 어류예요. 그래서 척추동물 문을 또 강으로 구분하는데, 어류강,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래서 인간은 포유류에 속하잖아요. 척추동물 중에 그 순서로, 그러니까 물고기에서부터 인간으로까지 진화되려면은 고생대에 물이, 척추가 있는 어류가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못해도 3억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억 년 이상 걸려서 진화해 왔는데, 한 인간이, 아이가 265일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발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이 3억 년 이상 진화해온 모든 그 과정을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대로 반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그 과정을, 물고기 과정을 통해서, 양서류 과정, 파충류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 의왕하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떤 동물이든지 인간, 가장 고등한 인간은 물고기, 가장 하등한 척추동물 물고기로부터 진화해온 모든 과정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설, recapitulation theory라고 그래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개코 같은 소리 같아요. 알고 나면 거지 같은 소리지만,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봐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이, 내가 태어날 때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야, 이게 아가미. 저도 이제 70 넘으니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아가미 생각이 왜 안 나 갑자기. 그걸로 숨 쉬잖아요. 그거가 만들어지는 전신이 다, 물속에 사는 요놈들도 모든 것들이 다, 어류는 뭐 다 아가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감딱지라고 그래요. 내 거는 안 깨졌는데 여기 오니까 깨지네요. 아감딱지.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진화해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997년에 리차슨이라는 발생학자예요. 실제로 이런 거 연구하는 진화론자였고, 해켈이 주장한 이 그림이 맨 윗줄,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조작된 그림이란 얘기예요. 조작된 거래요. 그래서 그의 논문을 보면은 실제로 모든 이게 인간의 앞에 해켈이 주장했던 그 단계, 아감딱지가 있던 그 단계의 뱃속에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이 이 모양이고, 이게 물고기, 그 다음에 셀러먼더니까 도롱뇽, 양서류, 파충류의 거북이, 조류, 치큰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포유동물 중에 레빗, 토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똑같은데 실제 그 단계의 배아의 모습을 재면 부분은 얘는 배불뚝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화살표로 보면 아감딱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게 실제 존재해요. 이렇게 아감딱지가.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여기는 없잖아. 물고기하고 이 양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감딱지가.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지느러미가 되는 그런 발달이 덜 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 저게 뭐냐? 아감딱지가 아니라 우리 안면에 지가 지금 열심히 말할 때 쓰는, 그리고 혀가 아래턱이 이런 다양한 근육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초기 과정의 모습일 뿐이지, 그게 아감딱지라고 해켈이 말한 그런 아감의 역할은 아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잘 알아두세요. 조작된 그림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리차슨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상동기관이라는 거예요. 상동기관.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손하고 고양이의 발하고 고래의 지느러미하고 박쥐의 날개하고의 그 골격의 뼈의 구조를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마디는 5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래서 형태와 기능은 다르나 기본 구조는 같은 기관이다. 진화론에서는 한 척추동물에서부터 인간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집어야 돼. 손으로 진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고래는 포유동물이지만 물속에서 헤엄쳐야 되니까 지느러미로 진화된 것이고, 박쥐는 날아다야 되니까 날개처럼 진화. 그러나 기본 뼈 구조는 같다. 왜? 같은 조상에서부터 왔으니까. 자,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추론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항상 이런 방법을 써요. 여기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이미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세뇌되었을 때는 이게 뭐냐, 100%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 그렇구나. 같은 조상에서 진화됐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진화해서 손이 되고 진화해서 다른 건 날개가 되랬구나. 천만에요. 이게 그래서 상동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모양이 똑같다. 이게 상동관계가 되려면은 공통조상이 있어야 돼요. 공통조상. 근데 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듯하게 진화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진화의 증거를 찾고 진화가 정말 과학적인 사실인지를 지금 밝히는 논쟁인데, 무슨 공통조상이 어디서 찾아놓고 봐, 공통조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날개도 되고 사람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공통조상을 찾아놓고 주장을 해야지.
그것도 안 찾아놓고 공통주상. 공통주상은 진화론이 만든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통주상도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진화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설명하기 좋은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증거처럼. 이게 논리의 악순환인 거예요.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고 고리 묶고 이러니까 이거고 이러니까 이렇고 다 가짜야. 다 가설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하나는 해도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상냥하겠습니다. 흔적기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퇴화돼서 아직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가지고는 있는데 흔적으로만. 왜?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 많이 나와 있죠. 뭐 맹장, 편도선. 근데 이런 것들이 진화론에서 흔적기관으로 진화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던 인간의 몸속에 있는 흔적기관인데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다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다 발견했어요. 여기 써 있는 것 그대로 맹장, 면역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나 맹장 떼내는데 뭐 그러면 난 면역력 없네? 예, 없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맹장을 괜히 떼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사도 아니에요. 옛날엔 그냥 아이고 배째 쓰니까 그냥 맹장 떼죠. 그때는 배 째는 게 큰 수술이었으니까. 지금 배 안 째고 다 뭐 복강경이니 뭐니 다 그냥 구멍만 뚫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맹장 떼라 그러면 이거는 의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런 의사 없습니다. 왜? 기능이 있어요. 맹장은 면역 기능 말고도 여러 기능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vestigial DNA. 전에는요, DNA,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핵에 있는 유전인자라고 그러죠. 그 중에 실제로 우리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 이게 실제 기능이 있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것을 엑손이라고 그래요. 엑손. 그러나 실제로 나머지는 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원숭이 때 가지고 있던,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원숭이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DNA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엑손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뭐냐? 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조절, 이런 수많은 유전인자들이 남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지, 실제로 아무런 기능이 없는 DN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적 기관이 없듯이 흔적 DNA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수평적으로 진화라는 말을 창조과학자들은 쓰기를 별로 달갑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진화론을 알고 있으니까 소진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수평 변이는, 진화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다 달라요. 흑인, 백인 또 다르고요. 그러나 수직 진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양서류로부터 다른 포유동물로부터 절대로 진화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다양한 변화만 있을 뿐이지 수직적으로 진화는, 즉 소진화는 일어나지만 대진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창조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인 거예요. 생물들이, 사람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인종이. 그렇잖아요. 개도 보면 다양한 실제 다른 개들이 뭐 큰 개도 있고 쬐끄만 발바리도 있고 뭐 치와와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것뿐이지 수직 변화는 일어나는. 그럼 진화론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가상 모델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데이터는, 실제 자료는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범위가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다른 종류가 될 수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종류라고 말한 그 종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그거를 가정해가지고 수억 년 동안 그렇게 진화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인류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여전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가정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과학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과학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수많은 핑계를 대고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그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니까 그냥 핑계하는, 과학을 빙자해서 핑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사실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5주에 걸쳐서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변증하기 원해서라도 또 이렇게 어렵지만 또 지난 5주 동안 저희들 함께 나누고 또 외우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귀한 피조물임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